영국이 그동안 올인했던 극비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자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동안 영국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크게 홍보하고 있었으며 많은 기대와 투자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그 프로젝트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기술과 리더십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업무 능력과 기술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빛났고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영국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역사상 이번처럼 큰 대박을 한 번에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업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국에 요청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역량과 능력을 고려할 때 그 요청은 상당히 중요하고 비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한국의 역량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이 그동안 올인했던 극비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자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역사상 이번처럼 큰 대박을 한 번에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라며 부러워했는데요.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국에 요청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영국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SPAC-1만 M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지구 궤도 진입과 인공위성 발사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이 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인공위성 로켓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실어 하늘을 나는 도중 발사하는 첨단 기술로 국방력을 한방에 대폭 상향시킬 영국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우주개발업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은 이날 보잉 747기를 개조한 우주소녀 카즈미걸 747분이 인공위성이 탑재된 론처원 로켓을 대서양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로켓이 지구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오빗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주발사업체로 이번 발사를 통해 9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 LEO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론처원 로켓을 실은 우주소녀 747분은 이에 앞서 잉글랜드 코널주 뉴키의 코널우주공항에서 시민 2,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소녀 747은 이어 대서양으로 비행해 35,000피트 약 1668m 상공에서 론처원 로켓을 발사하는데 성공했으나 발사 후 비행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진 오빗은 트위터에서 론처원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지 9분 만에 지구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로켓 비행 중 이상 어나멀리 이 감지돼 지구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라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영국 정부는 버진 오빗의 이번 발사에 대해 영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우주발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극비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영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정부도 영국의 버진 오빗이 이번에 성공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영국을 우주 최강국 반열에 올리려 계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영국 매체들은 영국이 실패한 것은 일본 때문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영국의 자신들이 만든 우주산업 기술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심지어 영국이 사용한 로켓 및 인공위성 부품에 일본산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은 물론 일본 엔지니어가 이번 영국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과 영국 언론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일본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매번 완벽한 성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우주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22일 지상과의 통신이 두절된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의 달 착륙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I 미션의 우주발사 시스템 SAS 로켓에 실려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탐사기의 한쪽 면에 있는 태양전지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상과 교신을 통한 궤도 수정이 어려워졌습니다. JAXA는 당초 계획을 바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오모테나시를 달에 낙하시키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포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JAXA가 12일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JAXA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가고시마현 기모스키 간부 소재 우치노우라 네치포 우주공간 관측소에서 입실론 6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AXA는 발사 직후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전 9시 57분께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JAXA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를 도는 궤도에 이성을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파괴를 지시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토가와 야스노리 적천태선 JAXA 명예교수는 고체 연료 로켓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다 라며 부품 결합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자국의 기간 로켓 중 하나인 입실론 발사 실패로 상업위성 수주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암운이 드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 라며 로켓 발사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실패를 지켜본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요국이 일본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실패한 입실론 6호기, 한국은 최근 한국판 입실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발사체 시험이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사체 궤적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당 로켓 발사 장면이 뚜렷하게 관측되며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주안보 경제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발사체를 비행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비행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고도 45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시험으로 목표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정찰 강화와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입실론 6호보다 강력한데 대량산까지 가능하다 보니 전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이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개발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발사체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시험 발사 성공을 밝히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우주동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강력한 기술을 바로 한국이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 TLV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의 경우 고체를, 산화제는 액체를 씁니다. 원래 일반적인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든 고체든 같은 성질로 통일돼 있습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로는 등유나 액체 수소,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많이 씁니다. 고체 엔진은 연료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쓰고 산화제로는 질산암모늄 같은 물질을 주로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미국의 세턴 5, 한국의 누리호 등 민간 로켓에 주로 들어갑니다. 고체 엔진은 미사일에서 다수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정화 후 가스레인지처럼 추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과 제작비가 높습니다. 고체 엔진은 반대입니다. 연료 효율이 좋지 않죠. 성냥불처럼 한번 켜면 추력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구조가 간단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로는 고체인 파라핀,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썼습니다. 파라핀은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 성분인데 연소 속도는 빠르고 폭발 위험성은 낮습니다. 이를 개발한 한국의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고체와 액체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계적인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추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가진 장점만 살려 만든 신개념 초강력 로켓이 탄생한 것입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발사 비용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을 각기 탑재한 유럽의 발사체인 아리안 5와 베가는 한 번 발사에 각각 2천억 원과 400억 원이 듭니다. 액체 엔진이 5배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액체 엔진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간단한 구조 때문에 고체 엔진에 가까운 개발 관리 비용만 쓰면 되는 획기적인 가성비를 구현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2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옥천 공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단 로켓 블루웨일 로켓 0.3 버전이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더니 6m 높이를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론처럼 자세를 유지하던 로켓은 이내 제자리로 착륙했습니다. 발사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차는 50cm보다 작아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로부터 4개월 뒤 총 14회 34차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로켓 재사용 기술의 핵심인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통해 로켓의 자세 제어를 해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로켓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써서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뜻합니다.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를 우주로 보낸 대형 로켓인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의 경우 로켓 발사 이후 분리된 1단 로켓을 대기권 재진입, 엔진 재점화 과정을 거쳐 해상 바지선으로 회수해 100여 차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켓 재사용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통신의 공간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대되면서 로켓 발사체 발사 비용을 5분의 1로 줄여 더 많은 위성을 더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로켓 재사용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연료 로켓 기술까지 더해지면 이미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며 우주산업의 한 획을 그었던 스페이스X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한국이 손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일본, 미국, 다른 유럽국들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한국이 공개한 초전도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전도체 역시 전기저항을 0으로 없애버릴 수 있어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엄청난 발명이라며 전 세계가 열광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초장기와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암울해진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에 빛을 내려주었다며 80억 인구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공개한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 수천, 수억 명이 몰려올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국발 초전도체 초광풍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네이처 등 몇몇 국제기관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지만 초전도체가 확실하다는 교수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대 연구교수 65는 LK99가 상온 산업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30여 년간 초전도 현상을 연구한 인물로 2005년 금속 절연체 전이 MIT 이론을 실험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누전 차단기에 쓰이는 MIT 칩을 만든 주역인데요. 이 때문에 세종대왕 기술상과 발명대왕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전 세계 수많은 검증단이 연구과정과 결과를 조사했는데 그 어떠한 부정행위나 범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초전도체는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에서 양자얽힘, 중첩, 텔레포테이션 등의 효과를 이용해 계산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만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컴퓨터과 물리학, 수학의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진 종합적 분야로서 양자역학을 활용해 기존의 컴퓨터보다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도 단 몇 초 이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궁무진한 기술 때문에 군사적 이용 가치가 커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중국의 양자 기술만 콕 집어 제재를 가하라고 행정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풀 베니오프, 찰스 베넷과 소련 러시아 수학자 유리 이바노비치 마닌이 최초의 구상자로 실질적인 작동 원리는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도이치 박사가 고안하였습니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게이트 대신 양자 게이트를 연산도구로 사용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고 수준의 연구소들과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NTT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상용화가 되는 순간 대박이 될 물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물리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 연구소, 기업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양자역학 효과를 이용한 계산기도 양자 컴퓨터라고 불리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자 어닐링, 퀀텀 어닐링, 양자 신경망, 퀀텀 요렐 네트워크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들도 비슷한 규모 대비 기존 컴퓨터에 비해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에는 택도 없이 못 미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자중첩과 양자얽힘 효과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의 계산 속도보다 수억 배는 빠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용 양자 컴퓨터는 IBM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1억 배 이상 빠른 양자 컴퓨터,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시장이 최대 930억 달러, 약 1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도 규모지만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기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초전도체와 비슷하게 마이너스 26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만 양자 컴퓨터가 작동해 보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크기는 너무나 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를 낮춰 전기 저항을 없앤 초전도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영하 마이너스 267도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만 상용화하려면 상온에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초전도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한 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미세한 영향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극저온과 진공 상태에서 가동돼야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찾아낸 양자 프로세스 후보물질 퍼뷸인듐사라물입니다. 퍼뷸인듐사라물을 레이저로 녹여 순수한 결정을 만든 뒤 다양한 자기장과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자 프로세스가 가동될 때 나타나는 고유 현상인 광학전도도 비례 현상과 양자 스핀 액상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영상 27도의 상온에서 양자 프로세스의 고유 현상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에는 초전도체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경우 국내 일부 교수진들은 초전도체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유명 대학들과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양자 컴퓨터는 이미 네이처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이니 검증단이 검증을 마치고 사실로 판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양자 소재연구실장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수십만 대를 한 곳에 가져다 놓아도 양자 컴퓨터 1대를 이기지 못할 만큼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이미 발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IBM, 다리오 길 IBM 리서치 수석 부사장 겸 총책임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 자연의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모델링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갖춘 미국과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핵심 열쇠를 쥐게 된 한국이 손을 잡고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는 그림이 확신해진 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놀라운 발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꾸미물질로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맥신도 양자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초전도체와는 매우 다른 반응입니다. 맥신 개발 성공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스케일에 이미 실렸고 올해 주목할 논문으로까지 꼽혔습니다. 맥신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춘 데다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대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맥신은 맥스 MAX, 나는 세라믹 물질을 강한 산성 용액에 담가 금속 원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산화물, 산소, 불소 같은 분자가 맥신의 표면에 달라붙는데 어떤 분자가 어떻게 달라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되고 쓰임새도 달라집니다. 기존엔 고성능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더라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하는데 며칠씩 걸렸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센터장 팀의 연구로 맥신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초대박 났다. 한국의 이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바꿔놓았다. 한국은 인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 3대 과학 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대대적으로 긴급 발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이 최근 공개한 이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온종일 이 뉴스만 내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암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4명 중 1명은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사망원인은 암 82,688명, 심장질환 31,569명, 폐렴 22,812명, 뇌혈관 질환 22,607명, 고의적 자해 13,352명, 당뇨병 8,961명, 알츠하이머병 7,993명, 간질환 7,129명, 폐혈증 6,429명, 고혈압성 질환 6,223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암이란 죽지 않고 계속 분열 증식하는 세포들이 모인 종양을 말합니다. 원래 세포는 분열하면 죽어야 하는데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더 쉽게 설명하면 정상세포 변이가 됩니다. 만약 위에 암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위가 암 종양으로 덮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위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 종양이 있는 이를 절개하여 칼을 들이대면 큰 분열이 일어나서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즉, 수술해도 전이가 쉽게 되니 완전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위암 수술을 하여도 이를 잘라내니 인체의 완전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즉, 건강할 때보다 위 기능이 크게 약화하여 제대로 소화를 하지도 못하게 되는 등 몸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기가 암으로 뒤덮여 기능을 하지 못해 사망하고 수술을 해서 장기를 절개해도 건강이 크게 악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떨어져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만약 전이 되거나 재발하여 또 수술해야 한다면 다시 건강은 더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 위 100%, 간 100%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수술 후 60%를 잘라내거나 간에 전이 되어 간 60%를 잘라낸다면 몸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암이 사람에게 큰 절망감을 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모두가 암세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활동하지 못해 암세포가 암 종양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 암 종양이 생긴 사람에게 건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게 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은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암이 위에 있다면 위는 맛이 같습니다. 하지만 위암 종양은 아주 건강하죠. 여기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암이 있어 잘 먹어야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먹는다면 암이 이 영양분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먹다 남은 것을 우리의 정상적인 몸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영양 섭취를 줄이면 암 종양은 굶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빼앗아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굶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은 많이 먹으면 정상 몸매이고 굶으면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처럼 되어갑니다. 살자고 먹으니 암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형상이고 굶자니 다른 장기나 신체의 영양분을 빼앗겨 면역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 생기면 암의 직접적 작용으로 장기부전 굶어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있지만 문제가 큽니다. 거의 모든 항암 치료는 최고의 독성을 인체에 투입하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방사선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암 치료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수술을 한 경우 남아있을 암세포나 작은 암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이고 수술을 못할 경우 암 종양을 파괴하거나 암의 확장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강력한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마저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몸의 장기 기능은 떨어지고 장기부전이 오죠.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이들이 매일매일을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를 한방에 해결할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 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 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추게 돼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 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김남희 카이스트 박사과정생은 유전자 네트워크의 전이능을 가진 폐암 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해서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전이능이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실제 인간 전이성 폐암 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 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 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화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광현 카이스트 교수는 암 가역화 연구성과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암을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건강 수명을 계속 유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다 전했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 세포를 정상 대장 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 1월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 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 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 엄청난 발표를 한 직후 매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암세포 치료제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암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한다고 해도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또는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번호표를 가장 늦게 받는다면 수년에서 최대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최근 들어 갑자기 미국 의사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낼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알렸습니다. 암치료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성장했는데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대학병원보다 수준 높은 한국 동네 치과라는 제목의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간 A양은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 현지 대학병원 치과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현지 의사는 멀쩡한 왼쪽 어금니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갑자기 후배 의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저 왼쪽 어금니는 너희들이 여기에 살면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정교하게 딱 맞도록 잘 만든 교과서 같은 크라운이야. 그렇게 치료를 받고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A양은 세계 최대 금광 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의사는 오른쪽 어금니를 보더니 어디서 치료했냐고 물었고 영국에서 치료받았다고 대답하자 그 역시 신참내기 의사들을 호출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른쪽 어금니 잘 봐도 너희들 이빨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병원 문 닫는 거야. A양은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10년은 앞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도 영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는 말을 들었다. 캐나다 치과 갔을 때 신경치료 어디서 했냐고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 캐나다에서 신경치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닥터를 찾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갔는데 사랑니가 너무 아파 치과에 갔더니 사랑니는 안 뽑고 의사들이 어금니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고 난리였다. 전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미국 의사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 로렌스 메도프 박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5기 진단을 받은 그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 치료가 필요했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 고심하던 중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전문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도프 박사는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증세가 크게 호전되어 한국의 의료기술을 극찬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의사 카를로스 차파 역시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치료 동영상을 접하고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병원은 의료기술이 단기간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를로스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병원 측의 초청을 받아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